1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범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압수가 위법인지 적법인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출제 가능성은 90% 이상 예상을 해보고요. 사건은 복잡 다단하게 서술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념소 법칙, 그 다음 유관 무관 법칙 등을 적용을 하면은 쉽게 마스터가 되는 그런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 판례는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형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례 내용은 이미 다 파악했으니까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1번 질문 보시죠. 사경 B가 1차 압수수색영장으로 통화녹음 파일 취득한 것은 양념소 법칙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했죠. 이것은 염소에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 맞습니다. 앞부분은 맞고, 그 후 고루하게 이미 제출 방식으로 취득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2차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문제가 된 통화녹음 파일을 취득했지 않았습니까? 자, 2차 압수수색 영장 우리 사건 통화녹음 파일 취득한 것은 영장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했던가요? 아니었죠. 너무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2번 1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사경 B의 통화녹음 파일 취득은 영장이 없었죠. 예, 염소였으니까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맞는 소리.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이게 too late라고 했죠. too. 스펠링은 자신 없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었거나 이게 2차 압수수색 영장이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고로만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이 자체도 위법했다고 했죠. 자, 발부되었거나 갑이나 피고인이죠. 변호인이 이를 증거함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지우됐습니까? 아니 되었죠. 지우된다고 볼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 3번 갑의 공소사실 인정, 즉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 진술 2차 위수정이었습니다. 은 위법에서 지된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무관합니까? 아니지. 기초, 즉 유관했습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 라고 했었어야죠. 역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4번 피의자 피고인이 피압수사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 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는 판결 요지에서 봤지만은 법률 전문 서류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였죠.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 1, 2, 3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아닌 한 함부로 법률 자문 서류 압수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죠. 피해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아주 중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2번 판례 보시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실종아동보호법에 객구로 규정되어 있는 미신고 보호행위라는 이 문구 해석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출제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초간단하게 처벌 불처벌 법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로 결론 지으면 되는 그런 판례입니다. 한번 예상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풀어보시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문구가 나옵니다. 유추해석, 확정해석,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죠. 불리한 유추해석, 불리한 확정해석이 금지되는 것이지 유리한 경우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유추나 확정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 즉 물리를 약간 넘어서는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아무리 피고인한테 유리하다 하더라도 유추해석, 확정해석은 글자의 의미, 물리를 넘어서는 해석이므로 약간 제한은 있다. 이제 그런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익숙하죠? 자, 이런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강조문구 형평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하여야 할 것이다. 예,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고인한테 유리하다 하더라도 가라고 돼 있는데 이걸 굳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법을 만든 그 취지를 몰각하는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은 있다 라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옳은 내용이었고, 신체 이상 등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이 응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죠. 자, 그거 알면은 이 지문이 쉽게 풀립니다. 불가능하잖아. 운전자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일단 호흡 측정 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0.1초 만에 풀어야 되겠죠. 자, 신체 이상 등 사유로 어떤 분이신지 알죠? 예, 그래서 그냥 이 말은 굿, 배드, 굿. 예, 요렇게 평가를 해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0.1초 만에 불처벌로 결론 내리시고 이 지문을 옳은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던 판례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양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가 되었던 피고인의 행위 보세요. 행위자 자신, 피고인이죠.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 이게 시키는 것입니까? 염소죠. 양염소. 그래서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는 옳은 내용입니다. 자, 4번이 본 판례의 내용인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처벌. 예, 이미 결론 딱 내려놓고 마지막 마무리 표현만 확인하면 돼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처벌 내용인데요. 아니죠. 해당한다 라고 했었어야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판례 보겠습니다. 3번 판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판례인데요. 출제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세와 관련된 어떤 판례들을 보면은 머리가 아파오죠. 이렇게 머리가 아파질 때는 졸도라 캡종장 간단히 처벌 불처벌 원칙 적용을 해버리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고의 문제로 그나마 낸다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본 판례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미 파악했으니까 생략하고 마지막 마무리 표현만 확인하겠습니다. 특정 법인에 대한 내달이죠. 조세 포탈 범위가 부정된다? 그러면 불처벌된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나머지 지문 보겠습니다. 많이 봐왔던 전통적인 단골 레파토리 지문들입니다. 자, 2번은 이제 형법에 표준시는 행위심만 알면 쉽게 풀렸던 그런 지문이죠. 전담부 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 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이제 문제된 범죄가 작물 취득죄였는데 인도받을 당시가 취득 행위시죠. 근데 형법에 표준시는 행위시니까 행위시 작물 인정을 몰랐잖아요. 고의가 있다 없다, 고의 없다. 행위 당시에 고의가 없으면 그냥 영원히 고의가 없는 겁니다. 그 후 뭐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이거는 취득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 당시에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작물 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범위, 즉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까 판결 요지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듯이 객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범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요거 공무집행방해죄의 객부였죠. 이거 동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 이에 대하여 폭행 협박 한다는 사실, 이것도 공집방의 객구이죠. 이것도 인식을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범죄 명의 집행방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착각들을 했죠.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이렇게 규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즉 공집방에서 직무집행을 방해라는 것은 객구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 또는 의사 필요로 하지 않죠.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은 배드, 처벌, 이건 체크하시면 되죠.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경솔했죠. 배드, 처벌 불처벌, 처벌. 고의로 물어보면 고의 인정. 이렇게 체크하면 되었던 판례였습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4번 판례 보겠습니다. 4번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판례인데요. 출제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본 판례는 결국은 양념소 법칙을 적용하면 해결되었던 판례라서 재형법정주의 지문에 끼워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 입장을 서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전형적으로 양념소 법칙을 적용하면 되었던 그 판례죠. 분명히 법조문에는 공정유서 원본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양입니다. 근데 피고인의 행위는 공유서의 정본이었습니다.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죠. 그래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 다음 2번이 이제 본 판례 내용이니까 뭐 내용 파악은 이미 다 됐을 테고 마무리 표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피고인이 이런 짓을 했는데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행위에 해당됩니까? 피고인은 염소였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역시 양념소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전형적인 패턴의 판례입니다. 지방세법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가 요겁니다. 조세범 처벌 법령 양. 근데 이제 문제되었던 행위에 해당되는 문구는 요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염소죠.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글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다 합헌이다. 당연히 위헌이다 이거지. 수범자 일반인 입장에서 이를 쉽게 이겨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렇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기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 해석하는 것이죠. 염소를 양이라고 우기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형법정죄에 반하여 형되지 않는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역시 양염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던 전형적인 패턴의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이제 법조문에 있는 단어가 요거였거든요. 특수강도가 강간하면은 성립하는 게 특수강도 강간죄죠. 특수강도, 이게 양이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겁니다. 중강도범 내지 중강도 미수범. 중강도와 특수강도 같습니까? 다르죠. 염소입니다. 그래서 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죠. 5번 판례 보겠습니다. 5번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판례인데요. 일단 문제된 이 법을 보면은 10% 미만 확률의 판례이겠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총론, 재수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확 뛰어 올라가지고 한 50%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예성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본 판례는 재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많이 보던 기출지문이죠.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작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점만 알면 쉽게 풀렸던 그런 질문이죠. 저작권자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물에 대한 저작저작권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죄를 구성하지만 실경이다 이 말이죠. 자, 또 동종유사 요건 표현입니다. 단일, 계속, 동일.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 동종유사 요건 충족 표현이죠.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되죠. 동일 저작물 기준입니다.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니까 옳은 내용이네요. 2번 많이 보던 지문이죠. 강도 범인, 이 주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절도인지 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강도 범인이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자, 벌써 이미 강도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즉 누군가에 대해서 이미 폭행원을 했던 놈이죠. 얘는. 그러면 경찰관에게 했던 이 폭행은 폭행2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완전히 두 개죠. 강도죄하고 공직방죄는 당연히 실경 관계 있다. 당연한 옳은 소리입니다. 자, 3번이 이제 본 판례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구회사 이 직원들이 문제였죠. 건설사가 문제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얘들은 피해자죠. 내용 다 파악했으니 결론부만 보겠습니다. 자, 결론. 발주처 구분 없이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이게 이제 원심의 입장인데 대법원으로부터 지적당했다고 했죠. 구분 없이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역시 본 판례 내용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출제 포인트죠. 건설사는 기본법 제95조 1호에서 규정하는, 우리는 그냥 줄여서 건설 입찰방해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설 입찰방해죄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비교했을 때 특별법에 해당되죠. 그래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5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6번 판례 보겠습니다. 6번 판례에서 문제된 이 법률의 종류만 살펴보면은 출제 가능성 10% 미만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형법 20조 정당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출제될 가능성 9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하시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 판례에는 범죄 성립 요건 문제나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 문제 또는 정당행위 문제로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본 판례 내용이죠. 이미 내용 파악은 다 되었으니 바로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자, 이 변호인의 이런 제출 행위는 금융실명법 해당 법조문 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법조문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죠. 다만 형법 20조에 해당되어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을 뿐이죠.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약간 꼬아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자, 형법상 무고죄. 그 내용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무고죄의 객구에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객구로 딱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 유명했던 기레기 사건이었죠. 기레기. 요것만 딱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즉 모욕죄 9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 판례처럼 20조 정당행위에 해당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였던 판례였습니다. 이런 기레기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죠. 9, 5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만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본 판례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시 내용이었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 지문. 집행관이 무엇을 위하여? 압류 집행을 위하여, 즉 집행관 본연의 임무를 위하여 이렇게 들어가다가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 봐주자 안 봐주자, 봐주자라고 했었죠. 본연의 임무를 위하여 하다가 이런 식으로 채무자 아들, 피해자였죠. 아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봐주자였습니다. 이제 굿배드 법칙을 적용을 했는데 채무자 아들, 굿배드, 얘가 배드죠. 지금 법 집행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얘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 아들이 배드였고, 반대로 집행관은 굿, 이렇게 평가를 했죠. 다만 요 주의. 일단은 타인 신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니까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봐주자였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7번 판례 보겠습니다. 7번 판례는 압수가 문제된 사건이라고 하니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90% 이상이겠죠. 근데 단순한 압수가 문제된 사건이 아니라 법률 자문 서류에 대한 압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출제 가능성이 95%로 약간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자, 아까 1번 판례에서 언급했지만은 법률 자문 서류라는 이 문구는 앞으로 대유행 조짐이 보입니다.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 7번 판례는 공통적으로 법률 자문 서류 사건으로 기억을 하시고 특히 신경 써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판례 역시 1번 판례처럼 사례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함께 보시죠.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박스는 본 판례에 대한 상황인데 이미 다 상황 파악 완료되었죠. 바로 지문으로 가보시죠.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키워드, 법률 전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2번 이제 헌법 12조 등은 형사절차에서 체포 구속된 사람이까지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고 체포 구속된 사람에 대한 권리에 한정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경우에도 뭐 이런 것을 근거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당연히 인정된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갑이 이 사건 자료 압수를 승낙한 경우라면은 법률 전문 서류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변호인 K가 갑과 공범관계 있거나 갑의 범죄 기타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 1, 2,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도 이 사건 자료, 법률 전문 서류 등을 말하죠. 에 대한 T의 압수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틀렸죠. 1, 2, 3 이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압수가 별개, 이거 위법이죠.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루어진 점은 이 사건 압수 처분을 헌법상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렇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사료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판례인데요. 일단 문제가 된 이 사료관리법은 독보자법이죠. 법 종류만 보면은 출제 가능성 10% 미만일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 90%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다른 양벌규정 관련 판례 지문과 섞어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풀어보시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많이 봐왔던 그리고 본 판례와 비슷한 그런 구조의 양벌규정 판례였죠. 자, 분명히 법 벌칙규정에서 이렇게 딱 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주공사관, 이자, 공사, 시공자 등 일정 업무주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양이고 양벌규정에서는 법인 의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양벌규정은 위반 행위의 기소 주체인 업무주, 당연히 업무주, 법인 처벌해야 되겠죠. 법인 처벌규정이지 업무주가 아니면서 뭔가 이상한데 당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 처벌규정이 될 수 없다. 에이, 이런 게 있어요. 양벌규정은 이놈도 처벌하니까 양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벌써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 기속되어야 하고, 예, 누가 모릅니까? 법인 대표자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 법인의 수족입니다. 그래서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법인이 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법인 대표자 수족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 책임이죠. 법인 이꼬르 대표자, 대표자 이꼬르 법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를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이 표현 눈에 기두라고 했죠. 직접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자 이꼬르 법인, 법인 이꼬르 대표자니까 법인이 직접 책임지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죠. 대표자 수족이죠. 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입니다. 법인이 무슨 고의를 갖겠습니까? 그냥 대표자가 고의가 있으면 그냥 법인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법인 자신, 네가 과실이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 대표자 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지문 장문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전 요거 한 방이면은 끝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아니 그래 양벌규정으로 법인 플러스 행위자 둘 다 처벌하는 것은 좋다 이거.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는 법인 설립되기 이전에 이 자연인 어떤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대. 근데 법인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그 법인을 처벌하는 처벌 규정에 대한 범죄 주체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지.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 예, 행위시입니다. 행위 당시에 그 법인을 처벌하는 처벌 규정에 규정된 범죄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당연한 이치죠. 범죄 주체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지당하신 판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표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가 없죠. 행위 당시에 범죄 주체가 없었는데 옳은 내용이죠. 근데 그 앞에 좀 장문으로 서술된 그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일반론적인 내용들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반론적인 내용 그 자체도 자주 출제되었고 또 100% 확률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행위자 그 자연인을 처벌하죠. 다만 법률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행위자 벌 하는 외에 법률과 기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규정을 무슨 규정?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면 아직 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 효과가 설립 후 법인에게 당연히 기술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 행위시입니다. 행위시 원칙 딱 요렇게 체크하시면 충분하고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양벌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 책임. 이 자기는 누구? 법인. 자기 책임. 얘가 어떤 자기 책임지죠? 그렇죠. 니 왜 그 똘마니들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했냐? 라는 데 대한 그 책임이죠. 그래서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 감독상 과실. 이건 누구 과실입니까? 그렇죠. 이 법인의 과실로 보는 거죠.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이전이라면 이렇게 주의 또는 관리 감독해야 할 법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인한테 책임을 지운단 말입니까?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계속 행위시 원칙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는 법인이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행위시에는 어떠한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그렇죠, 아까 마무리 지었던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4번 지문 보시죠. 사료관리법 본판례 내용이죠. 이미 내용은 파악했으니 결론부로 갈까요? 결론부로 가기 전에 약간의 사안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이 피고인과 직원이라고 했죠. 수산협동조합의 직원입니다. 근데 얘가 이런 짓을 했대요.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료관리법 벌칙 규정의 범죄 주체는 얘들입니다. 양벌 규정에서는 법인 지급되는 애들이죠. 근데 처벌된다면 이는 사료관리법 35조 1항, 그렇죠, 양벌 규정 때문에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지 벌칙 규정의 범죄 주체이니까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이 벌칙 규정은 얘들한테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겁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9번 판례 보겠습니다. 9번 판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자 기록 등 위작 동행사죄, 형법상 범죄와 다이렉트로 관련이 있는 판례라서 출제 가능성 90% 이상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 판례는 이렇게 대놓고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와 관련된 판례가 간간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이라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은 보아하니 방금 본 그 판례 내용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상황 파악은 완료했으니 마지막 결론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론. 자, 결국은 거래 내용에 따라 사전자 세금 계산서를 기재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따라는 그 내용이 진실이다 라는 뜻이죠. 자, 사전자 기록 위작죄가 성립한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작 이외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이게 뭐죠? 사전자 기록 위작죄의 주구 아닙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충족해야죠. 당연히 조문에 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당연히 뭐죠? 객체에 해당하는 객구 아닙니까? 구성요건 요소로서 충족해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니 당연하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지 사전자 기록 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죠. 옳은 내용이었고요. 3번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본 판례에서 피고인 갑도 이런 사람이었죠. 단지 그 권한을 남용, 본 사건에서도 권한 남용했습니다. 다만 진실인지 허위인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이때는 위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야죠. 허위이니까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 권한이 있는 사람, 본 사건에서 갑이었죠.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의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입력하였다면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2번이네요. 자, 10번 판례 보겠습니다. 10번 판례는 공판 절차와 관련된 판례이네요. 공판 절차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고 시간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될 판례입니다. 그리고 자, 공판 절차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시험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은 판례이니까 해당 수험생 분들은 신경 써서 봐야 될 판례입니다. 자, 본 판례는 이렇게 단순한 위법적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상 문제 보시죠. 공판 절차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109조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는 재판 전의 절차죠. 수사나 공소제기 절차는 재판 전이므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도 적용된다라는 표현도 틀렸고요.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 등 사건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 절차는 위 재판 공개 원칙을 규정한 헌법 규정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죠. 틀린 내용입니다. 2번 헌법 109조 법원조직부 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막부 표현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위법으로 결론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죠. 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 이거 위법적법. 당연히 위법.
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 침해한 건 맞죠.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 증거능력 없습니다. 근데 뭐야?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그러한 공개금지 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택도 없는 소리죠. 이런 결정은요.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은 이거는 무려 그냥 단순히 이런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즉 하드한 위법이니까 설사 일은 보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치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죠. 3번 본 판례 내용이죠. 이미 내용 아니까 마무리 표현만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이러한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했죠. 치유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4번은 1심 무시 위법 원칙에 관한 판례죠.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의 재심 법정 진술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이런 경우라면 이제 무시해도 되죠.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제1심이 A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정황 고려했잖아. 공소사실 핵심 사항에 관한 A 진술의 신빙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사정들만으로 1심 정인 A 진술 신빙성에 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거죠.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여기 2심이죠. 이 싸가지, 이 원심, 즉 2심은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1심 무시 위법이 원칙입니다.